여러분, 노후 자금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1억은 있으니까 10년은 버틸 수 있겠지. 3억 정도면 20년은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럴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계산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1억과 3억의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고 어떤 경우에는 10년은커녕 몇 년 안에 바닥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와 사례를 보면 1억으로 10년을 버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3억으로 20년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도 절반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착각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금을 오래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1억과 3억이 현실에서 어떻게 소모되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노후 자산 전략은 무엇인지 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리니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먼저 생활비의 함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170만원에서 260만원 수준입니다. 가구 형태와 지역, 주거비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서울에 사는 부부와 지방에 사는 부부가 같은 1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버티는 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은 교통비와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돈이 빨리 줄어듭니다. 반면 지방은 생활비는 낮지만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녀 지원이 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1억이라도 누군가에게는 5년, 누군가에게는 2년 반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540만원입니다. 부부라면 연간 최소 1000만원 이상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75세 이상으로 가면 연평균 의료비가 700만에서 800만원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나는 건강해서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료비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뇌졸중, 고관절 골절, 치매 초기 증상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한번 이런 상황이 오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단숨에 지출됩니다. 그리고 물가입니다. 2025년 현재 물가 상승률은 연 1.7%입니다. 낮아 보이죠? 하지만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연 2%만 잡아도 10년 뒤 생활비는 1.22배, 20년 뒤는 1.49배가 됩니다. 연 3%라면 10년 후 1.34배, 20년 후 1.8배까지 오릅니다. 즉 지금 200만원으로 살던 생활이 20년 후에는 360만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가족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자녀들도 본인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허덕입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은 자녀가 도와줄 거야 라는 가정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예상치 못한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아프거나 자녀가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혹은 집값이 급락해 팔리지 않는 경우, 이런 일들은 1억, 3억의 가치를 단숨에 반토막 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 계산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1억 10년, 3억 20년은 환상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물가, 가족, 돌발 상황까지 고려하면 훨씬 짧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얼마로 몇 년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금을 오래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노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먹고 자는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비, 주거비, 관리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경조사비,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실제 노후 생활비가 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60세 이상 2인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40만원 전후입니다. 1인 가구는 평균 16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일 뿐 개인별로 편차가 매우 큽니다. 서울 강남에서 전세나 자가로 사는 분들은 관리비와 생활비가 크게 나갑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자가주택에 사는 분들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같은 1억이라도 지역에 따라 버티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240만원이 든다고 가정해봅시다. 1억 원으로는 약 41개월, 즉 3년 반 정도를 버틸 수 있습니다. 3억 원으로는 약 125개월, 즉 10년 5개월 정도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10년, 20년은커녕 절반밖에 버티지 못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주거 형태가 변수를 만듭니다.
자가주택에 살면 관리비와 세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월세나 전세에 살면 주거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월세로 살 경우 매달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이 추가 지출됩니다. 이 경우 1억 원은 3년도 못 버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경조사비와 사회적 지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 결혼식, 손주 돌잔치, 친지의 상례 등 경조사가 많아집니다. 이때 빠져나가는 돈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건 꼭 내야 한다라는 부담 때문에 지출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문화생활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후에는 오히려 취미와 여가 활동이 중요합니다. 등산 모임, 여행, 교회나 성당 활동, 동호회 회비, 이런 비용까지 합치면 매달 최소 수십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즉, 평균 생활비라는 단순 수치보다 개인의 생활 습관과 주거 형태에 따라 차이가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70대 부부는 노후 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모아두셨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세 80만 원에 관리비 30만 원, 생활비 150만 원을 합치니 매달 26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4년 만에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반면 전남의 한 부부는 자가주택에 살면서 월 생활비가 17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같은 1억으로 5년 이상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금액이지만 지역과 주거 형태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생활비는 단순히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지금의 240만 원이 10년 뒤에는 300만 원, 20년 뒤에는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충분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후 생활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의 크기만 따지지 말고 매달 얼마가 꾸준히 들어오느냐, 즉 현금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노후의 가장 두려운 지출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다른 지출과 달리 줄일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지출입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540만 원입니다. 부부라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평균치입니다. 실제로는 더 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70대 후반으로 가면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수준으로 오릅니다. 80대에 들어서면 연간 1,000만 원에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면 1년에 수천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 즉 단순 계산으로는 1억 원으로 10년을 버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비를 감안하면 5년 만에 바닥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어르신은 뇌졸중으로 입원하며 3개월 동안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 재활치료비로 매달 1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5년치 생활비로 생각했던 자금이 1년 만에 거의 소진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한 75세 여성의 경우 매달 요양원 비용만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이 컸습니다. 이 경우 3억 원을 갖고 있어도 10년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료비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식비나 관리비는 대략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있지만 의료비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사고, 질병, 수술, 장기치료. 이 변수들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지만 만약 유지할 수 있다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치매나 중풍 같은 경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방에 투자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 균형 잡힌 식습관은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은 건강관리입니다. 의료비는 노후 자금에서 가장 큰 폭탄입니다. 1억이든 3억이든 의료비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노후 재테크는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 상승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노후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 2% 상승률만 적용해도 10년 후에는 생활비가 지금보다 1.2배 필요합니다. 20년 후에는 1.49배가 됩니다. 즉 지금 월 200만 원으로 살던 생활이 20년 뒤에는 약 300만 원이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만약 물가가 연 3%씩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는 생활비가 1.34배, 20년 뒤에는 무려 1.8배가 됩니다. 지금 200만 원으로 살던 생활이 20년 후에는 360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가 상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노후 생활에서 체감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항목은 일반 물가보다 더 빨리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 식료품비, 공공요금입니다. 의료비는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본인 부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치과 진료, 틀니, 임플란트, 한방치료 등은 여전히 본인 부담이 큽니다. 식료품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외식보다 집밥을 먹는 경우가 많지만 쌀, 채소, 고기, 생선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라고 발표돼도 체감 물가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해마다 가계 부담을 크게 만듭니다. 이렇게 노후에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들이 일반 물가보다 더 빨리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잡히는 평균 물가보다 훨씬 더 체감 지출이 커지는 겁니다. 돈은 가만히 있지만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물가 상승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가는 노후 생활비를 조용히 갉아먹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연 23%의 상승률이 10년, 20년 뒤에는 생활비를 2배 가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물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을 빼고 계산하면 1억 10년, 3억 20년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자금을 이야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입니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대략 4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입니다. 남성은 평균 70만 원 안팎, 여성은 40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는 가입 기간이 짧아서 평균보다 훨씬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년에 불과합니다.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2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다음은 퇴직연금입니다. 2025년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시금으로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도 실제 노후 생활비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평균 퇴직연금 수령액은 월 4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쓰다 보니 정작 노후 생활비는 준비되지 않은 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본인이 얼마나 꾸준히 납입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꾸준히 납입한 사람은 노후에 월 50만 원 이상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거나 소액만 낸 경우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 가지 연금을 합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균형 있게 들어와야 생활비가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 원, 퇴직연금으로 월 40만 원, 개인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받는다면 매달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이 경우 1억이나 3억 같은 목돈은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이 거의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아무리 3억을 가지고 있어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비를 위해 원금을 계속 깎아 써야 합니다. 그럼 10년, 15년 만에 자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했느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입니다. 퇴직연금은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개인연금은 꾸준히 납입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노후 자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한국 시니어 세대의 자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이 유동성이 없다는 겁니다. 집값이 숫자로만 존재할 뿐 팔리지 않으면 현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하우스 푸어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가진 70세 부부라면 매달 약 100만 원 안팎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입 후 집값이 오르더라도 월 지급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상속 시에는 금융자산처럼 현금으로 남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생활 안정성은 높여주지만 상속이나 집값 상승을 통한 자산 증식은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활비가 급한 경우라면 주택연금은 좋은 해법이 됩니다. 둘째, 생활비 여유가 있고 상속을 고려한다면 주택연금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유동성이 크게 다릅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잘 팔리지만 지방 단독주택이나 노후주택은 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 한 채면 든든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부동산을 생활비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운사이징, 즉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는 자금을 금융자산으로 바꾸면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임대 수익입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공실 위험, 세금 부담, 관리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가 직접 임대 관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집은 거주와 자산 가치 보존에는 도움이 되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현금화하느냐가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일부 임대 전략, 이 세 가지를 상황에 맞게 조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 힘들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안전한 금융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채권과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3% 전후, 국채와 우량회사채는 34% 수준의 이자를 줍니다.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ETF 같은 배당형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 ETF나 리츠 REITS에 투자하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이 바로 노후의 현금 흐름이 됩니다. ETF의 장점은 분산 투자와 유동성입니다.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고 다양한 자산에 나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임대 수익입니다. 부동산을 활용한 임대 사업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실 위험, 세금 문제, 관리 부담이 큽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직접 관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넷째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제도적 연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연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즉 최고의 현금 흐름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시니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기본을 다진다. 둘째, 배당이나 임대 같은 수익형 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든다. 셋째, 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아 꾸준히 생활비를 확보한다. 노후 자산은 모아둔 돈이 얼마냐 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핵심입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결국 언젠가 고갈됩니다.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억이면 10년, 3억이면 20년은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생활비입니다. 60대 이상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70만 원에서 260만 원 수준입니다. 1억으로는 3년에서 4년, 3억으로는 10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둘째, 의료비입니다.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540만 원. 부부 기준 연간 100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70대 후반, 80대가 되면 더 늘어납니다. 의료비는 노후 자금을 가장 빨리 고갈시키는 요인입니다. 셋째, 물가입니다. 물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연 2%만 적용해도 20년 후 생활비는 지금보다 1.5배, 연 3%라면 20년 후 생활비는 1.8배가 됩니다. 넷째, 가족 구조입니다. 자녀 부양에 기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은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돌발 변수입니다. 질병, 사고, 자녀의 도움 요청, 부동산 급락. 이런 사건은 자산을 순식간에 반토막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 같은 부동산 전략, 배당 ETF, 채권, 리츠 같은 금융상품. 이 세 가지를 조합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해답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노후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지킨다. 1억이든 3억이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언젠가 고갈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면 평생 안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계산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전략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현금 흐름으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